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청이라고 합니다.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은 수시 모집 67.9%, 정시 모집 32.1%이며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인 12.1%를 선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 및 경쟁률, 출제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성적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선발하는 일괄 합산 전형이며 총 45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과목, 3개의 영역 각 1등급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는 과학 8과목 중 택2를 해야 하며 과학탐구의 경우 2개 과목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30%이지만 학생부 3등급과 6등급 학생의 반영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고 이는 논술 점수로 환산해보면 0.4점 차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6점 차이였는데 학생부 등급별 환산 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올해는 논술고사의 실질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469명에 지원 인원 18,763명으로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 결시율 43.7%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의 경우 20.9대 1이었으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결시율이 74.3%나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고사의 경우 자연계는 수리논술, 인문계는 언어논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1, 2, 미적분까지가 출제 범위이며 의예과의 경우 전년도부터 별도로 두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사회교과에서 출제되며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유형을 변경하였으므로 반드시 논술 모의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며 제시문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몇 년간의 기출문제 및 해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고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들으며 스스로 자가채점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논술 준비 방법입니다. 7월 중 논술 가이드북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신 3등급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내신 3등급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전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읽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그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제시문은 그 함수 그래프의 접선의 방정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어라 하고 요구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 조금이나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제시문 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 나 매개변수로 주어진 함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일단 이 문제들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 그 1-2번에서 그 t라고 하는 매개변수에 대해서 두 개 변수, 이 두 변수는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어떤 그 점의 좌표죠. 그 점의 좌표를 t로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1-3번에서 그렇게 얻어진 u하고 v를 각각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변수 v를 u에 대해서 미분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일단 미분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각각 문제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1-1과 1-2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1-1과 1-2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계속해서 지수함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1-1번에서는 그 언급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1-2번에서 언급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원이 있고, 이 원과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일치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그 원의 중심이 이 접점하고 이은 이 선분이 이 접선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1번에서 말을 하는 것도 거의 똑같은 얘기죠. 1-1번에서도 이 원의 중심인 P가 접점 Q하고 있는 이 선분이 이 접선 L과 수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은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림을 그렸을 뿐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그 공식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제시문 가를 따라서 그냥 한 거고요. 그리고 직선 PQ가 이제 이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인 그 직선의 경우에는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은 여기 미리 찍어 놓은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그 직선 PQ의 방정식은 알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직선 위에 점 P가 놓이니까 점 P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여기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점 P가 직선 L까지 거리가 1만큼 떨어진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 접점과의 거리, 점 P와 접점과의 거리를 제곱한 것이 요거죠. 그 값이 1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 P는 이제 좌표들을 다 찾았죠. 점 P는 바로 이렇게 좌표가 주어지는 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이제 관찰했던 대로요. 지금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바는 점 UV가 이 점 UV가 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 그런 얘기죠. 아래쪽에 놓여져 있고 그 점이 어떤 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의 반지름이 1인데 이 원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점 Q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의 기울기는 앞에서 그 봤던 방식대로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 값이 되죠. 2의 t승이 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요 값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이 법선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또는 이 원의 중심과 원주상의 한 점, 그게 이제 접점이죠. 그 거리가 1이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그러면 일단은 U-T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V-2의 T승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두 개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복호가 붙어 있는데 복호는 이제 같은 순서로 적힌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복호 중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걸 택하는 조건은 지금 이 점이 이 곡선 함수 그래프의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읽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복호를 플러스 잡을 것인지 마이너스 잡을 것인지 두 가지를 다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T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지금 V-2의 T승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양수니까 U가 T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V가 2의 U승보다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V가 2의 T승보다 작으니까 V가 2의 U승보다 작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과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호를 마이너스 잡을 때는 이 크기 관계가 역전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정답은 U 쪽에는 복호를 플러스 택하고 V 쪽에는 복호를 마이너스 택한 이것이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제 1번의 마지막 3번 문항인데요.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한 U하고 V를 이렇게 이제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주었던 그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그 공식을 가져왔고요. 자, 일단 1-1번에서 지금 여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U가 2분의 루트 1때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 상황이 1-1번에서 정확하게 나왔었어요. 처음 문제에서는 t가 0일 때 하고 이제 주어졌고 그때 상황에서 u가 2분의 루트 2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u가 2분의 루트 2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는 u의 값을 주었지 t의 값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t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u가 t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게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함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개 값이 같은 u 값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는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증가함수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일단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앞에서 봤던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 보는데요. 이제 점을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점을 쭉 움직여 보면 그러면 그 t가 커지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점이 그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이니까 t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t가 증가하면 그러면 그 접점의 그 x좌표 또는 이 직선의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증가함수다. 근데 사실 이건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시이고 이걸 증명으로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져 있는 t로 표현된 u를 이제 함수로 보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항상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장면에서는 저는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 상황 이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du dt, dv dt를 각각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각각 계산을 해서 놓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t가 0일 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고 t가 0일 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계산을 할 때는 저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t가 0인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t는 0을 대입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t가 0일 때는 지금 du dt하고 dv dt가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dv dt는 이 두 값의 dv du는 dv dt와 du dt의 b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값은 1이다.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 알았고요. 요 괄호 앞에 적혀져 있는 기울기가 1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접점의 u좌표가 2분의 루트 2 그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그러면 v 값이 얼마냐? 여기에다가 그 대입을 해보면 1 빼기 2분의 루트 2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제시문부터 이제 읽어보는데요. 제시문을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다 이걸 충분히 다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f 프라임 x 요 그 도함수의 부호가 x는 a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 지금은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값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존재할 때 이제 도함수가 0이고 임계점이죠. 임계점이고 이계도함수가 음수면 그러면 극대값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2번 문제에서는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뭘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또 이상한 부등식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 f라는 함수를 놓고 무슨 상황을 지금 보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절대값이 40분의 1보다 작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문제에서도 무언가가 50분의 1보다 작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보아도 이 두 번째 이 부등식의 좌변을 보아도 무언가 어떤 것들의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놓고 그 절대값이 충분히 작기를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 그 요 부분이죠.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그 함수를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항식으로 여기는 1차 다항식이고요. 여기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문제가 나온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실선으로 주어져 있는 이 곡선 이게 뭐냐면 여기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요 함수의 그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그 작은 구간에서 지금 들여다봤기 때문에 거의 그 직선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ABC는 굉장히 그 직관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A가 어떤 값을 가지면 어떤 범위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냐 또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구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데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일치한다. 그럴 때는 A가 어떤 값이냐 또 그럴 때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고 그냥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A번은 도함수를 계산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완전 제곱꼴이니까 그거하고 같아지려면 A가 양수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 따라서 C의 값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값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복호는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면 이 A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은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게 되려면 A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같다라고 놓고 A를 풀면 됩니다. 자, C번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전제해 놓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A는 8분의 1 결정이 된 상태죠. 자, 그 상황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함수가 이 유한길이 폐구간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로 보면 그 구간 안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면 임계점들,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들 쭉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점 선택해서 함수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비교하면 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임계점에서 보면 이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함수값 fc가 극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극대값을 가져요. 그럼 그 유일한 극대값을 가지는 그 자리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계산해 볼 필요 없이 그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는 동일한 조건이죠.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a는 8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그 b가 아직 지금 미정인데, a는 결정됐고 b가 아직 미정인데, 이 함수 f의 절대값이 40분의 1보다 작도록 b를 결정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a가 8분의 1이다라는 것을 지금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그려진 그 그래프가 여기 그 검은색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 이제 b의 값을 잡아서 그 수평인 점 상수 함수하고 비교를 지금 해서 보여드린 모양입니다. 자, b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그 이 문제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b가 굉장히 좁은 범위에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냐면 최대값 구했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아까 그 상황에서 보시면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양쪽 끝점에서 이제 최소값이 다 나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4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0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40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부등식, 여기에 이 부등호가 적혀져 있는데 이 부등호는 사실 그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등식을 따로 풀어서 내린 결과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대충 이제 십진수로 그 근사를 시켜보면 두 값이 굉장히 가까운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2번인데요. 이거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우리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여다보면 좀 허탈할 정도로 직관적이에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여기 둥근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순서를 바꿔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수식을,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이 분수식을 통분해서 쓰고 싶어서 지금 여기 앞에 3이라는 분모가 있으니까 그 3이라는 분모를 따로 빼고 이걸 이렇게 이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통분을 했어요. 이게 분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에 이 1은 분모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힙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3은 분모로 가지고 있고, 여기 이 괄호쳐져 있는 1 빼기 3분의 x 이건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물건이 지금 어떤 꼴이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이런 꼴이에요.
여기 두 번째 곱해져 있는 두 번째 괄호는 1 빼기 a 이런 형태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a의 세제곱. 그런데 그 1은 첫 번째 1은 여기에서 빼져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a 세제곱만 살아남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가 이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들여다보면 여기 세제곱 되어져 있는데 x라고 그냥 적어도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세제곱은 x 자체보다 작습니다. 절대값이. 그리고 x가 이제 3 빼기 x가 아무리 작아봤자 x가 1일 때 2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분모에 적혀져 있는 것은 2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면 여기 27이라는 숫자는 여기 분모에 있는 27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2분의 x제곱 x 절대값 2분의 x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x는 1 이하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54분의 1 그래서 50분의 1보다 작다. 거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끝났고요.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도 제시문을 보시면 여기 괄호쳐서 치환적 분법이라고 적어 놓았죠. 그러니까 치환적 분법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도 보시면 적분 구간에서 함수가 항상 이렇게 일정한 크기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정적분에서도 유지가 된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은 특별히 어떤 그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정보들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른 보시면 여기 f라고 하는 이상한 함수를 하나 주어놨는데 그 함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지금 t라고 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t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 t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t보다 작으면 2배의 x 1차 함수죠. t보다 크면 그러면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실은 x의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t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변하는 두 개의 직선,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고려하는 것을 보니까 x가 0일 때부터 여기 2분의 파일 때까지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일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계산하려고 보니까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쪽에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앞에 적혀져 있는 이 분수식을 이렇게 이제 고쳐서 다시 적었습니다. 자,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t는 그대로 상수로 두고 x를 2분의 파이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x자리만 2분의 파이로 그 고쳐져 있고 t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2분의 파이다. 무슨 얘기냐면 t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범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t가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2분의 파이에서 f 함수값은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t가 움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t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건 이제 그 여기 3-2를 위해서 그 미리 확인해 두는 건데요. t에 따라서 함수 f가 달라지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그냥 ft라고 이렇게 불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t가 작을 때 이렇게 그 가는 함수, 그리고 t가 클 때 이렇게 가는 함수를 보시면 항상 이 사이에 이런 크기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1하고 t2가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지면 이 두 개 함수값을 비교를 하면 여기 t1과 t2가 가지고 있는 크기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관찰이에요. 자, 다시 거기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1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t가 고정된 어떤 숫자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 정적분을 계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을 0부터 t까지, 그리고 t에서 t가 6분의 파이라 했으니까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쪼개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쪼개서 적분을 하려니까 여기 코사인 안에 들어간 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다 라는 거고요. 이제 3-2번을 보는데, 이건 앞에서 그 이미 관찰한 내용입니다. 이런 크기 관계가 주어진다. t1, t2 크기 관계에 따라 함수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 자, 이걸 관찰한 이유는 뭐냐면 재심은 나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재심은 나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그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했고, 자, 사인이 증가함수니까 사인에다가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사인에다 작은 값을 집어넣은 것보다는 더 커요. 이런 크기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정적분을 보시면,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덩어리가 뭐냐면 t밖에 없어요. t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정적분이 달라지는데, t가 커지면 이 정적분도 커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왜냐? 적분 구간 같죠?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지금 보니까 피적분 함수가 t가 크면 클수록 피적분 함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최대값은 t가 최대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가 최대일 때, t가 4분의 파일 때 정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이거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아까 의도적으로 이 그 3번 문제를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함수 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함수 g에 의해서 표현된 어떤 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함수 자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함수 자체에 대해 주어진 정보라는 것은 함수가 연속이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사실은 이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큰 정보는 아니고요. 지금 미분을 해봤더니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미분을 해봤더니 그 미분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더라. 항상.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정의역의 양 끝점에서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2분의 파이다. 이런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로서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내용이라 그냥 직관적으로 호소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함수 g의 그래프가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해 보죠. 기울기가 2 이하라 그래요. 기울기가 아무리 커봤자 2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빨간 선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면 이 여기서도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라 그랬죠. 저 점에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때 이 기울기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위로 이렇게 그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양쪽 끝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연속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대충 그리면 저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사각형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변과 파란색 변으로 주어져 있는 저 평행사변 안에 그래프가 놓여질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t의 값을 4분의 파이로 적어준 것, 그게 이제 가장 크다 그랬죠. f들 중에서는 그게 요 위에 겁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이 대칭성을 적당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칭성 여기 평행사변형의 중심을 잡아서 그 점에 대해서 중심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수평선과 요런 수직선에 대해서 그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직인 직선과 수평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 h라는 함수를 들여다보면 이 h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 파란색 선분을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굳이 확인을 한 이유는 이런 부등식을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h와 f라는 함수는 처음에 그 이제 이 문제 시작 포인트에서 주어졌던 어떤 그런 함수들인데 정보가 많지 않은 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h와 f 사이에 이 g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이 놓인다. 자, 그러면 코사인을 적용을 해보면 적분을 하려면 코사인을 적용해야 되죠. 코사인을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이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크기 관계가 뒤집히고요. 그리고 크기 관계가 뒤집힌 그 상태대로 정적분에 이렇게 대소 관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정적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이 양쪽 끝의 정적분들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 값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쪽 끝에 그 정적분을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던 2분의 1과 4분의 파이 플러스 2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예과 대상 1번 문제가 지금 여기 막 확인했던 3번 문제하고 같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 넘어가고요. 의예과 대상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또 보시면요. 제시문 나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놓고 그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자, 별로 그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이 그 좌표 평면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원주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주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 원의 방정식을 흉내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배웠지만 외우지 못한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만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정보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떤 점이 있고요.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닙니다. 자,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려라. 여기 R이라고 하는 그 점이 뭐 어떤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려라.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접선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접점을 PQ라고 하면 그 PQ 직선의 방정식, 두 접점을 잇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습니다. 두 개가 이제 그려졌고요. 두 개 접점을 잇는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원 밖의 점 R의 좌표를 A, B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접점 P 또는 접점 Q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각각 그냥 나 모르겠으니까 뭔가 어떤 값이라 하자라고 그냥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호로 적은 것뿐이에요. 자, 기호로 적어놓고 보니까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점 Q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접점의 좌표를 사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적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 두 접점이 각각 점 R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점 R을 지난다고요. 점 R을 지나니까 R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보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보니까 이렇게 놓고 하나하나 따로 봤을 때는 몰랐을 텐데,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1차식, 여기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1차식에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를 대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어놨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 점 PQ를 대입한
결과가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점 PQ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점 PQ를 잇는 직선이 정확하게 이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싶었던 두 접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게 된 거죠. 자, 이것만 보면 2-1, 2-2는 거의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은 저걸 그대로 다시 적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접점을 각각 PQ라고 두고 그 좌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그 두 접선이 지금 이 공통된 점을 지난다라면 그러면 PQ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결정된다. 그 말들을 다시 반복해서 적는 것뿐입니다. 자, 2-2는 그래서 PQ의 직선 PQ의 방정식을 여기 문제에서는 그 직선을 M이라고 불렀죠. 저 M의 방정식을 구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LMX가 삼각형이 되는 조건 T를 구하시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직선 세 개를 평면에다가 던져 놓으면 대개의 경우 삼각형을 이룹니다. 근데 삼각형이 되지 않는, 삼각형을 그릴 수 없는 그런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두 개 경우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세 직선을 그렸는데 세 개가 평행한 경우, 그러면 그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그냥 다 만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보시면 직선 L하고 X축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보는 이 두 접점을 잇는 직선 직선 M인데, 이 M이 L하고 평행할 때도 있고 이 M이 X축하고 평행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배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경우를 찾아보면 이제 X축과 평행한 경우는 T가 2일 때, 그리고 이 직선 L, 문제에서 주었던 이 직선 L과 평행한 경우는 T가 8분의 5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선 L과 X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교점을 먼저 찾아놓고요. 그 교점을 찾아놓고 세 번째 직선 M이 저 점을 역시 통과하더라라고 하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 직선 M의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T에 대해서 풀면 T가 8분의 15다. 그래서 T 값을 3개를 찾아놨는데 이 3개 경우를 배제하면 모든 경우에 삼각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는 T의 조건이라고 하면 T는 이 세 값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각각 이제 그려 보았습니다. 이제 T가 2일 때, T가 5분의 8일 때는 그 M이 나머지 두 직선 중에 하나하고 평행한 경우고, 자, T가 8분의 15일 때는 이 직선 M이 다른 두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2-3은 뭐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하고요. 2-2번에서 언제 삼각형이 되느냐,
하는 걸 따졌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두고요. t가 한없이 커져갈 때 ST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B번에서는 t가 0보다 작을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t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t가 뭐였느냐면 이 직선 위에 놓여진 어떤 점의 y좌표였어요. t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를 쭉 키워가면 그러면 직선 m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한없이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 그림이 여기에서 그쳤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t가 한없이 커져가면 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t가 한없이 커져가면 그러면 지금 여기 이 L 위의 점이 한없이 멀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얘하고 원래 주어졌던 직선 L하고 평행하지는 않지만 점점 평행한 것에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직선 L과 평행한 두 개의 접선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대칭인 두 점이 접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M은 지금 이 L과 수직이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 이게 직선 M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점과 여기 L의 x절편과 요 점을 세 개 꼭지점으로 갖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 이제 t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제 st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t가 0일 때는 지금 요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s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t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그 직선 L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함수값이 저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움직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죠. 자,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 t가 한없이 작아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절대값만 커지는 거니까 한없이 작아지면 그러면 여기 직선 M이 이 직선 L과 평행한 두 직선을 접점으로 가지는 또는 이 L과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의해서 결정된 요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맞는데 지금 그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t가 0일 때는 지금 이쪽 변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가 t가 작아지면서 이 아래쪽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위쪽에 이 꼭지점의 높이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ST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그림으로는 일단은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 ST 어떤 삼각형의
넓이인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그 삼각형을 대수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일단은 이제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직선 M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T가 결정되면 M이 결정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삼각형 세 변 중에 한 변은 X축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직선 M과 L의 X절편, X축과 만나는 자리를 보시고 그 사이에 거리를 계산하면 되죠. 그게 이제 이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세 번째 이 두 직선 L과 M의 교점의 이 y좌표, 그게 이제 그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대로 놓고 이제 극한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t가 한없이 커지면 지금 이쪽만큼이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차 항들의 그 개수들의 b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5분의 16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1으로 들어가면 t는 이제 일단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두고요. 자, 우선 보시면 아까 그림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고, 그리고 M이라는 직선이 대충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라는 점보다 여기 M의 X절편인 요 것이 항상 작아요. 자,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교점의 y좌표, 이것도 항상 0보다 큽니다. 뭐 대수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대입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계산했던 ST의 이 공식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그 절대값은 우리가 적어도 떼낼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절대값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함수 ST의 증감을 확인을 하냐면 미분을 해서 증감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분수식, 유리식의 미분이라 상당히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식은 뭐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닐 테고요. 직접 이제 계산을 하려면 분수식으로 놓고 미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놓고 이 분수식을 미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요렇게 놓고 미분을 하면 편하게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그리고 요렇게 생긴 분수식을 미분하는 건 불편한데, 이걸 요렇게 옮겨 놓고 나면 미분하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히 수식을 이제 조작을 해서 미분을 잘 계산을 하시면 이제 미분이 이렇게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가 음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괄호쳐져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S는 이제 t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t가 음수인 쪽에서 보는 거니까 이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하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넓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t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S에 0을 대입한 이 결과가 최대값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의 끝이고요. 마지막 의역과 대상 3번 문제입니다. 제시문으로 준 것은 수학적 균화법을 일반적으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균화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증명 어딘가에 수학적 균화법을 이용한 증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지금 세고 있고,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조합, 순열 조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떤 집합을 찾아라. 이 A 틸다라고 하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인 집합을 찾아라. 그런데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이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4개 자연수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집합을 찾아라. 3-2번에서도 보면 동일한 구조예요. 집합 A에 원소가 5개 자연수, 그리고 A 틸다라고 하는 저 집합에 원소가 9개가 되도록 A를 찾아라.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소의 개수가 4개, 5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써보면서 원소의 형태, 모양이 달라지면서 이 A 틸다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찾아서 3-1번, 3-2번의 A 항목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B번의 풀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자, B번 문제를 보죠. 이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K라고 어떤 문자로 줘놓고, 그리고 A 틸다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클 때 어떻게 커질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게 커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3-1A를 보면 숫자들이 1, 2, 4, 8 이거 2의 거듭제곱처럼 보이죠? 왜 2의 거듭제곱들을 저기다 모아놨을까?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2개의 숫자를 꺼내서 합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숫자들이 모든 경우에 다 다르면, 그러면 이 A 틸다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A의 숫자들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2의 거듭제곱들을 쭉 모아놓으면 된다 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고, 이걸 증명하는 것까지 굳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 답을 다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중복 조합의 개수다 라는 거고요. 자, 3-2는 이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최소로 하고 싶어요. 자, 아까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A에서 두 개를 꺼내서 그 조합마다 합이 다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가능하면 멀리 띄엄띄엄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작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숫자들을 1부터 K까지 빽빽하게 밀집해서 놓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K-1까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자, 문제는 이게 정말 최소값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A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더라도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최소한 EK-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크기 순서대로 이제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배열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제일 작은 숫자 두 번 꺼내서 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꺼내서 합한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 두 번 꺼내서 합해 놓은 것하고 그 사이에 여기 인접한 두 개 숫자를 합한 거. 자, 보시면 A1보다 A2가 크니까 A1의 두 배보다는 크죠. 그런데 A2의 두 배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의 원소의 두 배 한 숫자들 사이에 꼭 끼어져 있는 인접한 두 수의 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지금 여기 이 늘어져 있는 이 수열의 항이 정확하게 EK-1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EK-1이 되는 예를 하나 찾았으니까 EK-1은 실제로 그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최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어떤 문자로 줘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구현 가능한 것이 어떤 숫자들이냐 모두 구하라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건 K에 대해서도 제약 없이 지금 풀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형식의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고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 상황을 쭉 나열을 하자면 일단 3-1, 3-2에서 각각 어떤 걸 했냐면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으면 2분의 K제곱 더하기 K 가장 적으면 2K 빼기 1 이다 라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뭔가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가장 일반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다 라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찾아놓은 이 숫자와 최대값이라고 찾아놓은 이 숫자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A 틸다에 그만큼 원소를 가지게 되는 그리고 A 자신에는 여기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K개 원소가 존재하는 그런 집합이 있다. 이걸 보이는 거고요.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문제에 답을 한 게 되겠죠. 자, 이 증명은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K도 있고 M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형태는 K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 놓고 보면 K에다가 1 대입하면 최소값이라고 적어놓은 2K-1도 최대값이라고 적어놓은 2분의 K제곱 더하기 K도 같은 값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틸다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도 확인해 보면 1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 사이에 있는 값 1이 구현 가능한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귀납법을 보시면 1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 하나 작은 데서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하나 더 큰 데서 성립한다라고 보이면서 귀납법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일인 경우에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는 하지만 K가 2일 때 K가 1인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K가 2일 때도 최소값이라고 적어놓은 2K-1과 최대값이라고 적어놓은 2분의 K제곱 더하기 K가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A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상관없이 이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3으로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M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3 하나 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건 독립된 케이스로 하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귀납법 스텝을 밟는데요. K가 2보다 크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 뒷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가 2 이상이라고 해도 M의 값이 적당한 범위 이상이 돼야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지 M이 K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값이 아닌 경우에는 귀납적인 어떤 스텝을 이용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이 2K-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만 이쪽 3K-4 이 경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인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 3K-4보다 작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 M이 K라고 하는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증명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K개 원소를 가지는 집합 A가 A 틸다를 봤을 때 정확하게 M개의 원소를 가지는 것이다,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찾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어떻게 찾느냐면 지금 M이 취할 수 있는 범위 전체를 놓고 보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비교적 조밀하게 모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K-1개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숫자들은 연속한 정수들로 빽빽하게
이제 채워놓고요. 제일 큰 숫자 요거 하나는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A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 A 틸다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일단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2배 한 것인지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쓰지 않고 이 왼쪽에 있는 덩어리들만 가지고 더해 놓은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구별을 합니다. 세 덩어리로 구별을 하고 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 요 물건은 이 앞에 이 두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두 집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쪽은 작은 숫자들만 더한 것이고 이쪽은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합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큰 숫자하고 여기 제일 작은 숫자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제일 큰 숫자, 첫 번째 그룹의 제일 큰 숫자와 두 번째 그룹의 제일 작은 숫자를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m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룹의 제일 작은 숫자가 첫 번째 그룹의 제일 큰 숫자보다 작지 않다.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얘기는 그 세 번째 그룹 떼놓은 숫자가 다른 숫자들보다 커서 그 안에 섞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이 앞에 두 그룹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그룹은 2부터 2k-2까지 연속된 숫자. 두 번째 그룹은 n-k 플러스 2에서 n까지 연속된 숫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연속된 숫자들을 모아놨는데 지금 이 둘 사이가 겹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룹의 제일 작은 숫자에서부터 두 번째 그룹의 제일 큰 숫자까지 여기까지가 연속된 정수들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틸다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정확하게 m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였냐면 m이란 특정한 숫자를 주면 그러면 A에는 K개 원소가 들어있고 A 틸다에는 M개 원소가 들어있는 그런 집합 A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찾아서 준 거잖아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자, 그래서 직접 증명. 지금 그 K가 M이 적당한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직접 증명을 보여드린 거예요. 남은 조각은 뭐냐면 남은 조각은 이제 m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m이 요 숫자보다 큰 경우 3k-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최대값이라고 적어놓은 요것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증명을 하자라는 건데 이때는 정말 그 귀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등식에 색깔을 입혀서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m이라는 숫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숫자고요. k라는 숫자가 그 이 수학적 귀납법을 끌고 가는 그 숫자입니다. 그 형식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적은 거고요. 자, 귀납법에 가정한 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적혀져 있는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요 k들보다는 하나 작은 숫자. 그래서 여기 k-1의 제곱 더하기 k-1 이렇게 적혔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귀납법 스텝에서 보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상황인 거예요. 요게.
자, 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등식에서부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원래 m의 범위로 놓여져 있던 여기 오른쪽 끝 2분의 k제곱 더하기 k에서부터 요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k를 빼야 돼요. 여기서 k를 빼면 그러면 여기서 k를 빼면 요게 되죠. 요 두 개는 같은 거고요. 이 두 개는 같은 거고요. 그 전체 부등식에서 각 세 개 항에서 k를 지금 뺐거든요. 그래서 3k-3에서 k를 빼니까 여기 3k가 2k로 바뀌었죠. 그것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이 2k-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k 제곱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m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k 대신에 k-1, k를 하나 줄였어요. 인덕션의 그러니까 수학적 균합법의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여기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학적 균합법의 가정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집합 B가 존재하는데 그 집합에는 여기 B 틸다가 적혀져 있는데 틸다가 아니고 B입니다. B에는 원소가 k-1개가 들어있고 B 틸다에는 n-k개가 들어있는 그런 집합 B가 존재한다. 이거는 수학적 균합법의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작은 숫자에서 무언가가 성립하면 그러니까 k가 하나 작은 상황에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n-k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성립하면 그러면 하나 더 큰 숫자 k-1이 아니라 k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하면 수학적 균합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집합을 이용해서 B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저 B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A라는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A 틸다가 지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충분히 많은 최대한 많은 숫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B에 들어있는 제일 큰 숫자의 2배보다 마지막 A에 들어가는 가장 큰 숫자가 더 크도록, 그러니까 2배보다 더 크도록 2x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럼 B에서 원소들을 꺼낼 때 제일 큰 게 x니까 x 더하기 x, 그게 이제 B 틸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소잖아요. 그거보다 이 숫자가 더 크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A가 그렇게 정해졌을 때 A 틸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수학적 균합법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이 증명이 완성이 됐다, 증명이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니까 A 틸다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걸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B에다가 새로 추가한 저 숫자를 사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는 거죠. 저 숫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한 번만 사용한 경우, 그 숫자만 2번 꺼내서 더해 놓은 경우.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개의 그룹이
서로 공통된 원소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B틸다의 가장 큰 원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배 X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집합을 보시면 B는 뭔가 자연수예요. 그런데 여기 더하고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더하고 있는 요 바깥에 이 숫자가 2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미 2x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숫자도 B틸다에 있는 다른 숫자하고 비교해서 항상 크다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면 B가 아무리 커봤자 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일 큰 숫자는 이 집합에 있는 제일 큰 숫자는 3x 더하기 1인데 여기 딱 하나 들어있는 이 숫자는 4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는 어떤 숫자하고 비교해도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 세 집합은 서로 소예요. 공통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어느 두 개를 꺼내서 비교를 해도. A틸다를 서로 소인 세 개 부분 집합으로 나눠놓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네요. 어떻게 세느냐?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1이에요. 여기는 B의 선택에 의해서 숫자들이 결정이 되죠. 이 소문자 B는 대문자 B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K-1개 대문자 B 저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자, B틸다가 문제인데 B틸다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B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n-k가 된다. 그런 게 있다라고 B를 꺼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B틸다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n-k죠. A에는 K개의 원소가 있고 A틸다에는 M개의 원소가 있네요.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